네,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도 아침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X 회사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로봇 시연회도 하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로봇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문화로 가고 있고, 며칠 전에는 뉴욕시티의 맨하튼 거리에 자정부터 새벽녘에는 경찰관 한 명과 인공 로봇이 한 명이 한조가 되어서 야간 순찰을 한다는 상황이 되었 것처럼 협동 로봇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민사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법리에 따르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입법 동향까지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가 문제점들을 모색해 보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로봇의 핵심적 기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민사법적 분쟁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러한 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기존의 법 제도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 개인적 의견으로서 모색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로봇과 첨단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 경우가 첨단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로봇의 기계와 팔, 다리 이러한 것들이 없이 인공지능적 소프트웨어적 작용만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기계 로봇에게 탑재된 경우가 첨단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로봇도 사람과 같이 일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체 판단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사람과 같이 아주 유사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체 판단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로봇이 이러한 법률 행위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제 발표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 노동 시장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어떤 역할이 기대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일단 최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순찰을 하게 되면 반복 노동과 같은 것이 종말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적 노동을 넘어서서 정신적 노동 역시도 종말할 것인가에 대한 법 철학적인 비관론도 없진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특히 OECD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이 인간 노동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일단 무엇보다도 단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 가운데 조금 문학적 표현으로서 예전에 앵거스 디턴 교수가 90년대 제조업적 경향, 그러한 제조업 산업이 쇠퇴기를 겪고 소프트웨어 제3차 산업이 두드러지기 시작할 때 제조업자들이 겪었던 그 사회 심리적 상황을 절망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크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점은 단순히 반복해야 되는 노동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생산성은 당연히 극대화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는 로봇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로봇 시장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특히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이 극대화되게 되면 당연히 로봇이 인간 노동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로봇이 인간 노동 시장에서 자체 판단을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 과정에서 사람 또는 재산적 피해를 유발하게 된 경우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누구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이 발표의 핵심입니다. 물론 일견에서는 로봇 또한 법적 책임 주체로서 법인격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같이 유사한 법리로서 로봇에게도 법적 책임을 기 위한 법리적 모색이 가능하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재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과연 로봇이 정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데,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성 부여 문제는 아직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개념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규제의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미 수세기 동안 꽤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제 인지, 사고, 추론, 행동, 판단,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종합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채택이라고 일단 의역을 해두었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는 이런 총체적인 사고 체계를 인공적 사고 체계를 인공지능이라 하고, 이러한 하위 개념 속으로 이제 일단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너무나도 포괄적 개념에 이와 관련된 모든 하위 개념들을 집어넣다 보니 조금 개념상 충돌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기계학습과 여기에 하위 개념으로 심층 기계학습으로 이루어져서 인공지능이 이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인간 노동력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굵은 표시로 표시해둔 부분이 이제 로봇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육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 금융, 인터넷 상거래, 마케팅, 광고, 미디어, 연예, 교육,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육체적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단계이고, 이 발표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차량, 자동 물류 서비스, 드론을 통한 이제 택배 배송, 건강 관리 및 의료기기, 그리고 제조업 및 농업 분야입니다. 이러한 법리들이 주로 논의될 수 있는 게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로봇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법행위 법리나 일반적인 법률에 대한 법리가 조금 특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게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 분야이고, 저는 이제 네 번째인 건강관리 및 의료기기에서 논의될 수 있는 법리를 통해서 우리 인공지능 로봇이 어떻게 규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미국은 과연 인공지능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이 이제 연방 차원에서 이제 그러한 인공지능을 그 51개 주에 대한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고, 각 주에서는 그러한 이제 연방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실제 이제 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법론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측면과 함께 윤리적 측면, 그리고 도덕적 측면,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앞으로 규제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가낭문적 접근 방법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로봇 규제에 있어서 적극적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신중하게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연방 차원에서 어떤 특정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고, 이제까지 이제 제기되었던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적 방향성만을 많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부분이 공정신용보고법, 신용기회균등법, 그리고 연방법률 중에 제5장 미연방거래위원회법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첨단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라기보다 단순히 인간의 법률 행위를 보조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는 이행 보조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로봇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은, 일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묶음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대표값으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전 실험 및 사후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래 의도한 대로 알고리즘이 수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편향되고 왜곡된 작동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고용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근로자 고용 관계에서 AI의 공정성을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채용 심사를 해왔는데, 과거 데이터 표본이 주로 남성 근로자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고리즘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러한 것들의 경각심을 많이 일궈줬기 때문에, 특히 성과 이제 인종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절대 편향되지 않도록 나타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제가 영문을 같이 표기한 이유가 이제 accountability라고 하면 이제 포괄적으로 다양한 책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의 경우에는 뭐 liability나 responsibility와 같이 이제 또 이렇게 구체적인 불법행위법 개념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지만, 책임과 같이 이제 포괄적인 개념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있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철학적으로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절차가 상당히 요즘 사회 각계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제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거버넌스 절차가 많이 강조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 사회 인간의 규율하는 데 있어서 법적 사고만으로 이러한 규율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조금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 유전자 조작이나 인공지능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를 단순히 법적으로 규제한다고만 해서 실질적 규제가 담보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 연방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이제 미 연방 상원 의원인 론 와이든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제 책임법을 입법안을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류에 대한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고, 오류에 대한 평가 및 보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기업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도 기업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일단 전망은 부정적이지만 일단 기본적인 입장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봄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는 AI 정책에 조언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도 대거 이제 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변화나 추이를 계속해서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차원에서도 입법적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로봇이 이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 결국에는 로봇의 결정에 따른 그러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로봇의 결정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잠정적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러한 문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잠재적 피해자인 대표적으로 소비자인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한 인공지능의 판단의 자료로서 자신의 정보가 활용되는 데 있어 어떤 반대를 할 수 있을까? 옵트아웃 조항을 통해서 내 개인 정보는 그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료로서 활용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
사소한 조작이나 사소한 개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투명성 제고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책임 문제와 거버넌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학문적 연구도 함께 통해서 개인정보 역량 평가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 수집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지를 무조건 자체적으로 체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첨단 인공지능 관련 규제에서는 미국의 상황보다는 유럽에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같이 공동 협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민사 쟁점 과연 이제 소비자나 이제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민사법적 쟁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주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미국 불법행위법이나 이제 미국 민사책임법에 있어서는 불법 행위자에 있어서 주의 의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또 다른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과 다르게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상당히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목할 부분은 일단 의료 행위에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어떻게 규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의료인,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총 세 가지 입장에서 제가 3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로봇은 또 제조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조물인데, 이러한 제조물이라면 과연 이러한 제조물을 제조한 사람과 이러한 제조물을 유통한 사람들에게는 또 환자나 이러한 로봇을 활용한 사람에게 어떤 구제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료인의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첨단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러니까 자체 판단을 하고 그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그 진료에 따라 시술 행위를 해서 일어난 사건 자체는 없습니다. 이행 보조자와 같이 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보조한 로봇의 경우에만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이제 제가 여기서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 의료 행위 범위 밖에서 일어난 경우라 해서 의료인과 종래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과실 책임, 즉 의료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러한 환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이제 행위 범위 밖에서, 그러니까 진료 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진료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 의료기기를 통해서 보조를 받았는데 그 의료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한 경우를 추론하기 위해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그 의사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 보조적 행위가 이제 그러한 문제가 되어서 환자에게 손해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환자가 잘못 작성한 내용을 신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의료인이 진료 행위를 했는데, 그 경우 이제 로봇의 경우로 대입을 해보면 의료인은 로봇이 제공해준 CT 촬영 결과 아니면 이제 신체 검진 결과, 그것을 신뢰한 채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의료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협력적 관계와 의료인이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의료인에게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제공을 했지만 그 의약품에 대한 특정한 부작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료인이 항변 사유로 내세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도
미국 법원은 의료인은 독자적 판단을 하는 주체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자기의 책임이 기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 첫 첨단 로봇이 의료인에게 아무런 별도의 주의 사항을 언급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인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특수 지침 같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행위를 하는데 그 병원 내에서 이러한 특정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진료 행위하고 시술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도 이 사례에서도 법원은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기기에 이 사건이 제일 직접적으로 저는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하는데 인공지능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의료기기에 기술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의료인은 자신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유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특정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해서 의사가 맹목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따라서 진료 행위를 했다. 아니면 비록 합리적인 그러한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인공지능 로봇이 특정 진료 방안을 제시했다 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의료인은 인공지능 로봇의 그 지침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그 자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과 같은 전문인,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시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공지능 로봇을 이유로서 자신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데 일단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한 법리를 그냥 추론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제 이렇게 법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과실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외에 그러면 평소에 그러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사무보조원이 될 수도 있고 담당 전문 실무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전문인으로서의 의료인과 마찬가지의 상당히 높은 정도의 주의 의무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연구계나 학계에서는 유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전문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관리하는 자도 전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에서 충분한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러한 연구계나 학계에서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유추 적용의 기초도 관리인은 의료 행위에 수반될 수 있는 보조적 행위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행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 정도에 관한 종로의 논의는 지금까지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관리자들에게도 높은 정도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례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게 특히 그렇다면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필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관련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 교육 예를 들면 미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것과 같은 특정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있고, 그리고 정기 점검 의무 같은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위 책임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제3자가 대신 책임을 져준다는 건데
이러한 협동적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뭐 모든 경우에선 그렇지 않겠지만 의료행위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리자와 의사의 어느 정도 협동적 관계가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러한 기술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철저히 이제 전문성과 분업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의료인과 관리인은 어느 정도 대의 책임 관계를 형성할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학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학계의 의견은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학계의 의견이었고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결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제조물 책임, 로봇의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상태에서 이러한 로봇이 제조물로 완성된 상태의 물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직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같은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어제 인공지능과 내일의 인공지능이 다르듯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제조물 책임의 법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 법리도 이제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여기 오타인데 이제 이 판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약한 단계 인공지능의 의료기기 로봇이 제조물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한 판례도 있고 인정한 판례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제조물 책임이 적용이 되려면 어느 정도 관련 전문가의 입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제조물이 뭐 결함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조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표시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정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배심원의 평의회로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고 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의료 과실 책임, 과실불법 행위 책임, 제조물 책임 이러한 이제 그리고 책임의 주체가 의료인인지 아니면 관리자인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사용하는 전문가의 책임의 법리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최신 동향을 보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야겠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는 아직 힘들고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러한 올해 7월 5일부터 네, 새로운 이제 NYC 144조를 이제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법의 골자는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이제 그러한 감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는지 이제 보고할 것을 이제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건당 이제 $1,500 벌금을 부과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편향된 결과를 할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최선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최선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프로그램되는 단계 자체는 효율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산업의 효율성도 그렇고 노동의 효율성도 그렇고 효율성과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은 종종 배치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과연 그 효율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충돌하는 경우에 과연 인공지능이 옳은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회의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노동의 효율성에서 과연 남녀 양성 간의 평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있어서 인종 간의 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연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입법의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추적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검토해 보면 이제 입법적 노력의 방향은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